해시태그 백두혈통의 그림자 한 평범한 청년의 고백. 프롤로그 담 너머의 세계. 제 이름은 김만철입니다. 2025년 지금 저는 평양에서 IT 수리점을 운영하는 28세 청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젊은 사업가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혈통입니다. 북한에서 혈통은 운명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자식이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 이야기는 만경대형명학원 담장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제1부 빨간 스카프의 비밀. 1997년 저는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만수대 언덕을 올랐습니다. 김일성 동상 참배를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길로 빙 둘러서 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 길로 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만경대형명학원 앞을 지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경대형명학원. 김일성 주석이 직접 세운 학교. 혁명 열사와 최고위 당 간부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북한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 1999년 저는 7살이 되어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선생님이 우리를 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의 목에 특별한 빨간 스카프를 매주셨습니다. 이 동무들은 혁명 열사의 후손들이다. 너희는 이 친구들을 본받아야 한다. 저는 빨간 스카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옆에 섰던 아이 박성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못 받아요? 선생님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니? 혁명에 기여하지 못한 가문은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만철아, 네 할아버지는 혁명 열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만철아, 네 할아버지는 평범한 농민이셨다. 전쟁 때 총도 들지 못하고 피난만 다니시다 돌아가셨지. 하지만 그것이 잘못은 아니란다. 하지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평범함은 죄였습니다. 제2부 성분 운명을 결정하다. 2002년 저는 10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성분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김만철, 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니? 공장 노동자입니다. 할아버지는? 농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실망한 듯한, 아니 포기한 듯한 표정. 반면 제 옆에 앉은 리철수는 달랐습니다. 리철수, 네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입니다.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투사였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그래. 훌륭하구나. 그날 이후 리철수와 저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리철수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앞에 섰습니다. 좋은 배역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뒷줄이었습니다. 청소당번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도구를 나르는 역할이었습니다. 같은 성적, 같은 노력.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리철수는 핵심 계층이었고 저는 동료 계층이었으니까요. 북한의 성분제도. 핵심 계층 항일 빨치산, 전쟁 영웅, 고위당 간부의 후손. 기본 계층 평범한 노동자, 농민. 적대 계층 지주, 자본가, 종교인, 월남자 가족의 후손.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분노를.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체제였으니까요. 제3부 금성학원 담 너머의 천국. 2005년 저는 13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반에서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반에서 금성학원 추천자를 선발한다. 금성학원. 당 간부 자녀들이 다니는 중학교. 최고의 시설, 최고의 교사, 그리고 최고의 미래가 보장된 곳. 저는 기대했습니다. 저는 반에서 성적이 1,
2등을 다퉜으니까요. 하지만 선발된 학생은 리철수였습니다. 그는 반에서 10등 정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왜 제가 아니라 리철수가 선발됐습니까?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철아, 넌 열심히는 하지만 금성학원은 특별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란다. 성적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는 금성학원에 갈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아, 금성학원은 백두혈통을 이을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어. 백두혈통이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장군의 혁명 위협을 이을 혈통 말이다. 당 간부들, 군 지휘관들, 그들의 자식들이 그 혈통을 이어가는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도 공화국 인민 아닙니까? 왜 우리는 기회조차 없습니까?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만철아, 이 나라는 평등하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란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어. 제4부 특권의 세계. 2008년, 저는 16살 고등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리철수는 금성학원을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예비반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입학이 보장된 코스였죠. 저는 여전히 평범한 고등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리철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 최신 휴대전화, 그리고 자신감. 오, 김만철. 오랜만이야. 리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니? 너 지금 어느 학교 다니니? 제32중학교요. 아, 그래. 나는 금성학원 졸업하고 이제 김일성 대학 들어간다. 아, 그리고 다음 달에 중국 유학도 가. 중국 유학. 당 간부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리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 연대나 김책공대 정도는 노력하면 갈 수 있지 않겠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대, 김책공대. 물론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대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일성 대학 졸업자는 자동으로 당 간부 코스에 올랐습니다. 평대, 김책공대 졸업자는 기술자나 교사가 되었습니다. 리철수와 헤어진 후 저는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성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혈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오부 한류, 평등의 환상. 2015년, 저는 23 대학생이었습니다. 평강대학교 경영학과.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는 아니었습니다. 그해 저는 알판을 처음 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 재벌 자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난한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주인공이 재벌 자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물론 드라마였습니다.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혈통이 전부가 아니다는 메시지. 제 친구 민호가 말했습니다. 만철아, 봤어? 저 주인공. 완전 우리 같잖아. 흙수저지만 열심히 해서 결국 인정받더라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야, 저기는 남조선이야. 여기랑 다르지. 그래도 부러워. 저기는 적어도 노력이 의미가 있잖아. 여긴 노력해도 성분 때문에.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저희에게 잔인한 거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문제가 있었지만 적어도 노력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성분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6부 아버지의 고백. 2017년 어느 날 저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만철아, 할아버지가 빨치산이 아니었던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선택할 수 없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함경도에서 농사를 지으셨어. 평범한 농민이었지. 전쟁이 터졌을 때 할아버지는 40이 넘으셨어. 나이가 많아서 군대도 못 갔지.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전쟁 내내 피난민으로 떠돌다가 전쟁 끝나고 평양 근처에 정착하셨어. 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지. 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 하지만 혁명 열사는 아니었어. 빨치산도 아니었고 전쟁 영웅도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아. 영웅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동요계층이야. 저는 그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범하게, 성실하게 사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오직 영웅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의 후손들만이 백두혈통을 이을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7부돈 새로운 혈통. 2019년, 저는 IT 수리점이라는 이름으로 알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혈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박영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동요계층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김만철 있잖아. 나 이번에 아들 만경 대형명학원에 입학시켰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만경 대형명학원이요? 그건 혁명 열사 후손들만. 박영수가 웃었습니다. 그게 옛날 얘기야. 요즘은 기부금이면 돼. 내가 학교에 달러 5만 불 기부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 특별 입학 허가가 나더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경 대형명학원. 백두혈통을 이을 엘리트들의 학교. 그곳이 이제는 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박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철아, 세상이 변했어. 예전엔 성분이 전부였지. 하지만 지금은 돈이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심지어 혈통도 살 수 있어.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희망이었습니다. 성분 때문에 막혔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함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신성한 것이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모든 선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혁명의 순수성은? 계급의 순결성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도 돈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제8부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 2021년, 저는 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부금을 냈습니다. 당 간부들에게, 보위부에게, 교육부에게. 저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모범 청년 기업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청년동맹 평양시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저 동요계층 출신의 김철이. 어느 날 저는 당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리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리철수는 이제 당 중앙위원회 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오, 김만철. 오랜만이야. 리철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동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동등한, 아니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잘 지내더라. 사업 잘 되고 있다면서? 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자네 이번에 당에 큰 기여를 했다던데. 청년 문화 사업에 상당한 기부를 했다고 들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의 사업을 돕는 것은 인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리철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는 혈통으로, 저는 돈으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엘리트 시스템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백두혈통, 즉 혁명 가문의 후손들만이 엘리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가진 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당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백두혈통의 순수성을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마당 자본가들이 새로운 엘리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구부 아들에게 물려줄 것. 2024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 저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혈통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요계층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에게 다른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본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장마당 생존의 지혜. 제가 알판 사업을 통해 배운 시장 경제의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 혈통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저는 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들아, 너는 백두혈통이 아니다. 하지만 괜찮다. 네가 가진 것은 더 강하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다. 물론 아직 북한에서 선택의 자유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자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본은 어쩌면 혈통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10부 체제의 역설. 2025년 현재, 저는 때때로 만경대형명학원 앞을 지나갑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피해 다니던 그곳. 이제 저는 그 담장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돈이, 제 기부금이 그 학교를 지탱하는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백두혈통은 무엇일까?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김정일 장군의 선군 정치, 김정은 위원장의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람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부패했습니다. 특권을 누렸습니다. 외화를 빼돌렸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외국에서 유학했습니다. 명품을 샀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백두혈통입니까? 반면 저 같은 사람들, 동요계층 출신들, 저희는 생존을 위해 장마당에서 싸웠습니다. 알판을 유통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혈통이 없었기에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백두혈통이 아니라 장마당 자본입니다. 당은 여전히 백두혈통의 우월성을 선전합니다. 하지만 그 선전조차 이제는 장마당 자본가들의 돈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북한의 역설입니다. 에필로그 혈통을 넘어서. 오늘 아침 저는 아들을 안고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멀리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그 옆으로 만경대형명학원의 건물도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 건물들이 보이니? 저것들은 내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꿈이었단다. 아버지 세대에게는 벽이었고, 아들은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에게는 선택지가 될 거야. 네가 원하면 저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선택권을 만들어줄 거니까. 물론 이것은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성부는 존재합니다. 여전히 백두혈통 신화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돈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아버지 세대의 장마당 생존기로부터, 한국 드라마가 보여준 자본주의 원리로부터, 그리고 제 세대의 알판 사업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백두혈통을 잇는 방식은 변하고 있습니다. 혈통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이름은 김만철입니다. 저는 백두혈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더 강한 것을 물려줄 것입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진짜 혁명일지도 모릅니다. 끝.